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몰래 듣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경비원으로 출근한 첫날,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회장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수, 68살입니다. 저는 40해가 넘도록 부산의 작은 기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화려한 직장도 아니었고 높은 직급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기름 냄새 밴 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요란한 공장 안에서 저는 나사를 조이고 부품을 다듬으며 37년을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엔 그 소리가 지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소리는 제 삶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온 것이 제가 가진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저는 크게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승진에 욕심을 내지도 않았고 남들 앞에 나서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제가 아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두고 우직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끔은 그 말이 답답하게 들리기도 했지만 저는 그 우직함이 제 삶을 지탱해 온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두고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큰 욕심이 없어서 좋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그 말이 위로가 되던 시절도 있었고 서운하게 들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우직함이야말로 제가 자식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아들을 키우며 저는 늘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아버지가 부지런히 사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무언가 배우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지방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작은아들은 얼마 전 결혼해 서울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둘 다 넉넉하진 않아도 자기 앞가림은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년퇴직을 하던 날 후배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편하게 쉬세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조촐한 송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날 저녁, 저는 아내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텃밭도 가꾸고 손주들도 자주 보러 가고 그렇게 여유롭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고 아이들 사는 형편도 넉넉지 않아 손을 벌리기 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들 용돈이라도 쥐어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시 일을 좀 해볼까 해. 아내는 처음엔 놀라는 눈치였지만 이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당신 몸 상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그렇게 저는 은퇴한 지 한 달 만에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경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면접 날 관리소장은 제 이력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실하게 사셨네요. 이런 분이 저희 단지에 필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저는 새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조금은 낯설었습니다. 평생 기름때 묻은 작업복만 입다가 빳빳하게 다려진 감색 제복을 입으니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작은 책상과 낡은 선풍기, 그리고 CCTV 화면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이제부터 이곳이 제 새로운 일터였습니다. 함께 근무하게 된 동료 경비원은 저보다 2살 어린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저보다 먼저 이곳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었고 이런저런 요령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다 좋은데 딱 한 분만 조심하세요. 박 씨가 웃으며 귀띔해준 사람이 바로 그 회장이었습니다. 높은 분이라 그런지 늘 표정이 딱딱하고 말도 별로 없으세요. 인사하면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지나가시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을 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는 법이니까요. 밤 근무를 서는 날이면 저는 홀로 경비실에 앉아 창밖에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서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밤을 지키는 일은 외롭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대부분 친절했습니다. 아침마다 인사를 건네는 젊은 부부도 있었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며 말을 걸어주는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외우려 애썼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바로 이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사는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이름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는 늘 검은 세단을 타고 출근했고 양옆으로 수행 비서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입주민들조차 그를 보면 슬며시 길을 비켜주곤 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 몇 주간은 그저 고개 숙여 인사만 할 뿐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경비 일에도 제법 익숙해졌고 입주민들과도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정문 앞에 서서 출근하는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만지며 급하게 뛰어가는 젊은 직장인들, 아이 손을 잡고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부모들, 운동복 차림으로 산책 나온 어르신들, 그 모든 얼굴들을 지켜보는 일이 저에게는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가끔은 무거운 짐을 든 어르신을 도와 엘리베이터까지 옮겨드리기도 하고 택배 상자가 잔뜩 쌓인 날이면 늦은 시간까지 정리를 돕기도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이 움직이는 대로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돕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런 저를 보며 종종 혀를 내둘렀습니다. 김 선생님은 참 유별나게 부지런하세요. 적당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라 그런지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몸이 근질거려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며 저는 이 새로운 일터에서도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막막했던 마음도 어느새 사라지고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저는 정문 앞에 서서 오가는 차량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차가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차가 서서히 멈춰섰습니다. 회장이 창문을 내리고 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기억을 힘겹게 떠올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그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혹시?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더니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비서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뒤따랐습니다. 회장은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함이 혹시 김태수 선생님 맞으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맞습니다만. 죄송한데 누구신지. 회장의 눈가가 서서히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그는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비서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달려왔습니다. 지나가던 입주민들도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순식간에 아파트 정문 앞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회장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저희 둘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회장의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일어나십시오. 하지만 그는 쉽사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무릎을 꿇은 채 저를 바라보던 회장은 겨우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비서들에게 손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모두 미루게. 그리고 저를 향해 정중히 청했습니다. 선생님,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저를 관리사무소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넓고 정갈한 회의실 안 따뜻한 차가 놓였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40년 전 부산의 한 공장에서 일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희미한 기억이 안개처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젊은 시절, 야간 근무. 그 시절 저는 28, 갓 결혼한 신혼이었습니다. 작은 기계 공장에서 야간조로 근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밤샘 작업을 마치고 새벽길을 걸어 퇴근하던 중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골목 끝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한 낡은 주택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나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우성 속에서 저는 분명히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어요. 누가 좀.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기가 매캐하게 눈과 목을 찔렀습니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더듬거리다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그를 끌어내 밖으로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받아 안는 사이 저는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옷이 그을리는 냄새가 났습니다. 마침내 구석에서 웅크린 채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찾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왔던 길을 되짚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저와 그 아이 모두 살아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구급차와 소방차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저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구에게도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이 살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을린 옷을 벗으며 아내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다가 작은 소동이 있었다고만 했습니다. 사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불길 속에서 울던 아이의 얼굴과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남자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아이는 무사할까? 그 남자는 괜찮을까? 밤새 뒤척이며 걱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그 골목을 지나쳐 보았습니다. 불에 그을린 집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가족이 무사하기를 그저 마음속으로 빌었을 뿐입니다. 며칠 뒤 동네에는 그날 밤 화재 이야기가 소문으로 돌았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야 저는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안도했습니다.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그날의 기억은 바쁜 일상 속에 조금씩 묻혀갔습니다. 공장 일은 고되었고 아이들은 커갔고 삶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화재 뉴스가 나올 때면 그날 밤이 떠오르곤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도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숨기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일은 시간이 흐르며 제 기억 속에서도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훔치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뭉클해지며 40년 전 그 새벽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저를 구하러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제 아버지를 밖으로 끌어내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제야 완전히 기억이 났습니다. 불길 속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그 남자. 그가 바로 이 회장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평생 선생님을 찾으셨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나를 구해준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함도 연락처도 그 어떤 단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와 소방서를 찾아다니셨지만 목격자들의 기억도 흐릿했고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생 그 은인을 잊으면 안 된다. 혹시라도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찾아서 은혜를 갚아야 한다. 그 말씀이 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40년 세월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계속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신문에 사연도 실어보고 방송국에도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이라는 지명 외에는 아무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정문을 지나며 우연히 선생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오래전 사진 속에서 얼핏 스쳤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 덕분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목숨도 제 목숨도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저는 황급히 회장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회장님, 무릎 꿇으실 일이 아닙니다. 그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사람이 위험에 처했는데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었겠습니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목숨을 걸고 불길 속으로 2번이나 뛰어드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그저 씁쓸히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야기를 다 듣고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신이 그때 그 사람을 구했다는 걸 나도 이제야 알았네요. 아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그때도 지금도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할 일을 하는 사람. 저는 그 말에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저를 그렇게 봐준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옛 사진첩을 꺼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 동료들과 찍은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서 저는 지금보다 훨씬 마른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훗날 이런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며칠 뒤 이 소식은 아파트 단지 안에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몇몇 입주민들은 저를 볼 때마다 존경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대단할 것 없습니다. 그저 그 순간에 몸이 먼저 움직였을 뿐입니다. 동료 박 씨도 이 소식을 듣고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김 선생님. 그런 대단한 사연이 있으신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회장님 뵈면 제가 괜히 주눅이 들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씨, 회장님이나 저나 다 같은 사람입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회장은 종종 경비실에 들러 저와 커피 한 잔을 나누곤 했습니다. 처음엔 입주민들도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왜 경비 아저씨랑 저렇게 친하게 지내시지? 하지만 곧 두 사람 사이의 사연이 조용히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저를 대하는 태도도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회장은 매번 바쁜 와중에도 잠시 시간을 내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그런 사소한 안부가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집이든 사업이든 저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곧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저를 사람답게 대해 주십시오. 높은 사람이라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그저 이웃처럼 사람과 사람으로 인사해 주시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회장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평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왜 그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셨습니까? 이름이라도 남기셨더라면 저희 가족이 이렇게 오랜 세월 애타게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사람을 구했다는 사실 자체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을 남기면 마치 대가를 바라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것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이 지나고 나니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내가 오히려 폐를 끼친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자리를 뜨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은 제 말을 듣고 한참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다운 대답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더욱 이렇게 다시 만난 것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이렇게 다시 이어진 인연이 저 역시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 뒤 회장은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높은 빌딩의 꼭대기층, 넓은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방에서 회장은 저에게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평생 지니고 다니신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저 아이를 살려주신 분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그 작은 사진 한 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실례가 안 된다면 다음 주말에 저희 가족 모임에 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어머니께서도 선생님을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 저는 아내와 함께 회장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백발의 노부인은 저를 보자마자 두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우리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부인은 남편이 생전에 얼마나 간절히 저를 찾고 싶어 했는지 여러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40년 전 그 새벽의 선택이 한 가족의 삶에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겼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참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그날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마음을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문득 40년 전 부산의 그 좁은 골목길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짧은 순간이 이렇게 먼 훗날 한 가족의 저녁 식탁에 저를 앉게 할 줄은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길들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순간이 언젠가 어떤 모습으로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도 저는 특별히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경비실로 출근하고 여전히 정문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 마음속에 깊은 감사함이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 같은 것 말입니다. 그날의 약속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아침마다 정문을 지날 때면 창문을 내리고 인사를 건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선생님. 그 한마디에 담긴 진심을 저는 매일 아침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살면서 큰 돈을 번 적도 없고 높은 자리에 오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40년 전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뛰어든 그 불길 속 하루가 40년이 지난 오늘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가끔 저는 그때를 떠올리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제가 망설였다면, 그저 못 본 척 지나쳤다면 오늘의 이 인연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가족의 역사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회사의 역사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살면서 마주치는 짧은 순간들이 얼마나 큰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에 계산이나 망설임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그날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선행이란 것은 당장 보답을 바라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라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보답이라는 것을 저는 은퇴 후 경비원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저는 여전히 경비실 문을 열고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늙은 몸이지만 아직 누군가를 위해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40년 전 그 새벽의 짧은 순간이 오늘의 저를 이렇게 만들어줄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언젠가 다시 피어날 작은 선행의 씨앗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답받지 못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다시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신문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세상에 크게 알려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은 그런 저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그대로시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초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경비복을 입고 정문으로 나갑니다. 겨울이면 손이 시리고 여름이면 땀이 비 오듯 흐르지만 저는 이 일이 참 좋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들의 하루가 무사히 시작되도록 문을 열어주는 일. 거창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저는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아내는 요즘도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직은 몸이 움직이는데 조금 더 일하고 싶어요.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손주들이 놀러 올 때면 저는 종종 그 화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람을 구한 적이 있단다. 손주들은 눈을 반짝이며 신기해합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저는 그런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해줍니다. 멋있는 건 그런 게 아니란다. 그저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못 본 척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 멋진 거란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 오래전 누군가를 위해 애썼던 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던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몰래 듣는 이야기였습니다.